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우리 수업을 통해서 궁금한 점 중에 초고층 빌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사례를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거는 건물 시스템 통합의 다이어그램화, 시스템 결합 방식과 사례 연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조와 설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이어서 하는 거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결합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구조와 인테리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지지하면서 물리적으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 시스템은 건물 디자인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다. 서로 억제 효과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인간 활동은 이에 부합하는 구조의 내력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구조적 제한을 수반하는 특정한 물리적 형태를 제시한다. 네, 이게 이제 좀 주의해서 볼 사항이죠.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건축과 인테리어를 제한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면 건물 조립은 적합한 시야와 음향 전송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구조는 일반적으로 스팬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구조를 수용한다.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스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죠. 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거나 또는 축소시키느냐에 따라서 구조의 이제 보의, 보의 폭, 이거를 달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건축 자체는 어느 정도 벽의 형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내력벽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특히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에 스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개조 시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내력벽, 구조 슬라브, 구조 프레임, 쉘, 돔, 인장구조와 같은 구조 요소와 통합된 벽, 천장, 바닥, 장비, 가구에 의해 건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접촉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이제 뭐 접촉, 그 다음에 뭐 분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볼게요. 접촉에 대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인테리어 시스템이 단순히 구조에 의존하고 중력에 의해 지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대개 바닥 슬라브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장비, 가구, 마감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테리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건축과 구조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에 인테리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카페가 들어온다.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고 카페가 들어와서 카페 나름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자체가 고려된 구조가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부 시스템은 내적 능력에 의존하며 유지, 발전, 변화를 위해 중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설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계 설비는 앞에서 이제 구조와 설비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고려해서 구조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업종의 그러니까 어떤 업종의 시설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구조를 피해서 설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설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차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구조 슬라브, 개방형 사무가구, 사무기구, 가구, 카펫에 놓인 이동식 패널은 구조와 인테리어 간의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예다. 여기서 나오는 뭐 개방형 사무가구나 뭐 카펫 같은 이동식 패널, 이거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테리어 요소들입니다.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약 사항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옥시덴탈 케미컬 사옥이 예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조와 설비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가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인테리어가 진행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조지아 전력회사 사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구조체네요. 구조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밖으로 외벽이 붙어 있고 슬라브가 있습니다. 설비가 이미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남은 공간, 지금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에다 가구를 배치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이런 공간에서 다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 지역 도서관 사례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다른 그림이 없나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읽어볼까요?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리노이 지역 도서관에서 통합으로 얻은 이익은 그 특정한 부류의 건물 사용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과는 원래 평면과 작은 스케일상의 디테일로 표현된다. 밝은색 마감과 노출된 구조, 기계 요소들은 인테리어와 결합되며 천장에는 시각적인 PC 콘크리트판이 설치된다. 천장에는 재료의 조합물인 강제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볼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네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평면과 구조상에서 인테리어를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구조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덕트를 포함한 설비 다 결정되어 있고 카펫과 가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뭐 사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넘어가면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부 시스템은 나사, 볼트, 못, 고리, 접착제로 고정된 구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구조는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구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테리어는 융통성이 있고 구조 시스템에 순응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융통성이 있다라는 말은 나사나 볼트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에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재료들을 결합시켜버리는 방식이죠. 구조 재료의 구조적 성능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꼽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 여기서는 내장 재료를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부 시스템 자신의 기능 재료 공간적 요구를 유지하지만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체가 원래 있던 구조체에 인테리어를 위한 구조체를 거기에다가 못이나 뭐 볼트나 접착제로 거기다 연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의 연결은 조립과 안정성이 용이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부착은 해체와 개조를 간단하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이것만 보고 인테리어를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이 내장 재료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거를 원래 있던 구조의 이 부분이겠죠. 지지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여기 기초가 있고 철제 기둥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 내장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얘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외장과 내장을 구조에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슬라브 바닥판이 있는데 여기에 고정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트러스가 있죠. 이 트러스가 위아래로 있고 판넬을 여기에 붙였다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이 판넬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호제를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콘크리트 슬라브, 그죠? 위에 있는 슬라브와 밑에 있는 슬라브, 이렇게 트러스를 이용해서, 그죠? 요만큼 트러스니까, 요 트러스에 요렇게 한 세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연결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에 연결을 했다. 여기서도 보면 얘가 구조 역할을 하고 바깥쪽에 달아맸네요. 바깥쪽에 달아맸습니다. 트러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벽 단열창, 그죠? 이거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더블 스킨이라고 부르죠. 더블 스킨 형태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슬라브가 있으면 안쪽과 바깥쪽에 더블 스킨을 만든 거죠. 이건 보통 더블 스킨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지지가 되냐면 이 슬라브에 지지가 되게 돼 있어요. 슬라브에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슬라브가 있고 여기는 기초판이군요. 여기서 이게 기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달아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합된 형태를 보게 되면 구조와 인테리어는 기능, 재료, 물리적 특성, 공간적 요구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나오고요. 이 레벨에서는 하나의 요소는 구조적 지지와 인간 활동의 지원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요. 구조 시스템의 표면이 인테리어가 되고 구조 시스템은 건축학적으로 인테리어를 표현할 수 있다. 건축학적으로는 인테리어를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비록 재료의 효율성이 기본적 속성이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유연성을 잃는다. 때로는 구조에 의해 생긴 인테리어 마감의 형태적, 음향적 특성이 의도된 활동에 방해할 수 있다. 콘크리트나 유닛벽, 돌, 내력벽, 쉘, 인장구조가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전형적인 예가 나오죠. 사례를 볼까요? 보면 포스트 앤드 빔, 합성 목재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 합성 목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같이 하면서 내장재, 외장재 역할을 같이 하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목재 자체가 구조체의 역할을 하면서 외장재의 역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테리어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킴벨 미술관이 사례로 나왔네요. 킴벨 미술관 보면 지금 얘가 벽돌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멘트 블록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구조 역할을 한다. 구조이면서 인테리어 효과를 준다. 이 형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천창 부분이에요. 천창. 여기 보면 천창이 나오죠. 지붕이 구조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공간의 인테리어 역할을 하게끔 만든 형태. 이거 보면 이거는 이게 슬라브인데 슬라브가 보의 역할을 하는 슬라브입니다. 이렇게 보의 역할을 같이 하는 슬라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를 쓸 때 이 부분을 천장으로 마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 요철이 외부로 노출이 되죠. 이 안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게 실내 인테리어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국식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가보면 천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주심포 형태의 구조를 가진 전통 건축물들은 천장이 없어요. 그럴 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노출이 되었을 때 구조 자체가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단청을 칠하거나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재료만 다를 뿐 노출을 시킴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구조죠. 이게 지붕 형태입니다. 여기 천창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여기 루버를 설치했네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형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 구조가 이 전체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테리어 효과를 내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여기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기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피와 기계, 외피와 설비라고 보면 외피와 기계는 환경적인 보호, 자연적인 힘, 조절을 위한 둘러쌈, 환경적 쾌적함을 결합한다. 외피는 외부와 내부의 방패막이자 여과장치이며 공간 형성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태 자체가 설비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기, 물, 동력을 위한 외부 접근의 필요성은 보통 설비 시스템이 외피를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이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피와 기계가 연결된 형태를 먼저 보면 외피의 설비 시스템을 볼트나 이런 걸로 연결한다. 앞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보면 HVAC 유닛과 열펌프가 외기에 노출되고 기계 부분은 보통 기계의 외피에 의해 보호된다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얽힘 같은 경우에는 기계하고 시스템은 외피에 들어맞는다. 비록 시스템이 공간적 요구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각각은 자신의 기능을 책임지고 재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재료를 공유하지 않는 건 당연히 공유하면 안 되겠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요구를 공유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피를 만들 때 외피의 어느 일정 부분에다가 남는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기계 설비가 차지해 가지고 그게 형태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디자인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사례가 안 나오고 넘어가 버리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물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외피가 이게 외부고 이게 내부다. 그러면 내가 천장을 이렇게 쳤을 때 이 공간이 비었죠. 이런 빈 공간에 설비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쪽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집어넣으면 공간적으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디자인과 설비를 같이 고려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인테리어, 외피와 인테리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시스템의 물리적 통합은 외벽과 내벽, 내부 활동을 위한 계구부, 외벽이나 내벽의 지붕의 계구부를 결합시킨 형태다 라고 나옵니다. 볼까요? 분리되어 있는 형태. 보면 천장, 바닥, 가구, 장비는 외피와 분리되거나 거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인테리어와 외피 시스템은 종종 치수적으로 연관되는 형태. 사례가 안 나오네. 자, 연결된 형태는 연결된 거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볼트 또는 접착제 이런 걸 이용해서 연결하는 형태들이고요. 기능은 분리되어 있고 중복되는 재료나 공간적 요구가 없는 형태. 단지 물리적인 특성만 공유가 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슬라이딩과 드라이월 또는 벽돌과 드라이월로 이루어진 나무와 메탈, 스터드와 외벽과 같은 조립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외피를 만약에 커튼홀로 했다 그러면 내부 자체도 커튼홀과 연결되게끔 디자인을 해주면 연결된 형태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건축물이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커튼홀을 지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커튼홀을 지지시킵니다. 구조에 이렇게 지지시키면 이 공간을 쓰려고 하면 이 커튼홀과 연결된 어떠한 인테리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랑 이 외피가 따로 놀지 않도록 여기에 벽에도 지지를 해줘야 되지만 커튼홀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벽에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형태예요. 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연결된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드라이월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아까 더블 스킨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스킨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에 사이 공간이 우리가 이제 드라이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 외피가 그러면 슬라이딩 예를 들면 유리로 돼 있느냐 벽돌로 돼 있느냐 콘크리트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외피와 실내 인테리어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재료, 기능, 공간을 공유한 형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게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기계와 인테리어. 기계하부 시스템은 온도 조절, 전기 동력, 물, 보안, 그리고 수송을 담당하며 이것들은 쾌적한 온도 조명 활동,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이동성을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파이프, 덕트, 와이어 수송의 경우에는 통합은 벽, 천장, 바닥 인테리어에 연결된 기계 장치에서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계와 인테리어, 뭐 구조와 기계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를 지지되는 것 자체를 구조에다가 연결을 시켜줄 거냐 분리시켜 줄 거냐 또는 그게 인테리어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종류를 나누는 거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이게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중에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어, 그런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결정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종류별로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일 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해 주는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기계와 인테리어에 접촉된 그 다음에 기계와 인테리어가 연결된 형태, 얽혀 있는 형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보는 게 제일 쉽죠. 볼게요. 기계 인테리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볼까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 부분은 지금 이게 단열재고 이 부분이 내장재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안쪽이 내장재입니다. 이거 단열재입니다. 여기도 단열재고요. 이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내장재가 안쪽에 있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설비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느냐의 문제죠. 설비는 보통 빈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그림상에는 어디에다 넣어놨냐면 이게 외장 지금 중간에 이 부분을 드라이월이라고 지금 지칭을 해놨습니다. 드라이월이 있고요. 여기를 드라이월이라고 만들어놨네. 드라이월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조적벽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조적벽 얘를 지금 조적벽이라고 그려놓은 건가? 추결벽 환기를 할 수 있게 여기를 지금 이렇게 뚫어놨죠. 여기 지금 이렇게 뚫어놔서 환기용으로 여기 뚫어놨는데 이 뚫어놓은 거를 지금 기계와 인테리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네. 약간 좀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테리어의 기능과 설비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런 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 액세스 플로어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바닥에 보면 이렇게 살짝 떠 있죠. 이렇게 살짝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설비들이 지금 보면 여기 전선이라든지 설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에 컴퓨터를 쓰려면 이쪽에 콘센트라든지 인터넷 선들이 케이블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얘도 이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각각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액세스 플로어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커튼월이랑 관계를 지금 여기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커튼월이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커튼월이라고 그려놨는데 무슨 이야기냐 창문은 지금 여기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슬라브랑 여기 액세스 플로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밖에서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을 얘가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랑 결합되어 있고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은 여기에만 있고 그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가 왜 커튼홀이냐?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커튼홀인 거예요. 구조는 여기 있는 기둥이 담당하니까 얘는 구조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커튼홀 여기서는 외피가 되겠죠. 외피와 그 다음에 바닥이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플로어가 결합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설비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볼까요? 내장재와 지금 구조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에는 내장재는 벽돌을 쌓았습니다. 시멘트 블록 같습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바깥쪽에는 벽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조와 외피가 분리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 설비는 여기 들어가 있죠. 설비와 구조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형태예요. 구조는 라멘 구조가 담당을 하고 내장재랑 그 다음에 외장재가 벽으로 구획되는데 얘네는 구조적인 역할은 하지 않게끔 외피가 만들어지고 천장 안에 설비가 들어가서 설비는 슬라브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 제일 일반적인 형태죠. 플라잉 폼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이 나왔죠? 지금 일단 구조는 라멘 구조이고요.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고 보 대신에 슬라브가 들어가 있네. 슬라브가 보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벽 자체는 힘을 받지 않네요. 힘을 받지 않는 애고 지금 얘가 지금 플라잉폼이라고 지금 그려놨네. 지금 보면 G, 그 다음 C, N 얘네들이잖아요. 보면 G가 어디 있습니까? 창호제, 그 다음에 C, 콘크리트 골조, 그 다음에 N, 판넬, 구조에, 여기가 구조죠. 구조에 얘네들, 판넬, 그리고 창호, 얘가 여기에 붙는 거죠. 이렇게 붙는 형태입니다. 바깥쪽에. 역시 여기도 설비 시스템은 천장 안에 들어가고 인테리어는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죠?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천장 만들고 천장 안에 설비가 들어간 거고요. 구조는 얘가 담당하죠. 구조 기둥들이 담당을 합니다. 슬라브가 얇네. 슬라브가 좀 얇은 편이지만 어쨌든 구조는 슬라브와 기둥이 담당하고 외피는 커튼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얘는 보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프리캐스트는 조립을 의미합니다.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합된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가 프리캐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설비, 구조, 그 다음에 뭐 외피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다 계획된 상태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걸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려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건설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제일 시스템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형태가 프리캐스트입니다. 이거는 트러스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네. 지금 그림을 보면 외피도 트러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내벽도 트러스, 내벽이 아니죠. 안쪽에, 그러니까 라멘 구조로 만든 게 아니라 트러스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공간을 비워낸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세라고 부르는데 가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가세가 여기 있네요. 예, 가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 커야 돼요. 작은 사이즈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사이에 이런 어떻게 보면 모듈이죠. 이 모듈 형태를 이 공간에 끼워 넣는 형태예요. 끼워 넣는 형태. 이것도 거의 프리캐스트처럼 계획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면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변적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간과 공간이 이렇게 트러스 구조에 의해서 지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실내에 이런 공간, 가세나 이런 게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데 이런 형태도 가능은 하죠. 이런 거는 보통 메가 스트럭처 같이 엄청 대규모 건물에 많이 써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상하이 은행 빌딩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메가 스트럭처가 여러 개가 이렇게
뚝뚝뚝 서 있고 중간에 이 공간을 이런 모듈화된 실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요. 그 대신에 지금은 요 가운데 그 다음에 통로, 계단, 코어 역할을 하는 게 여기 크게 들어가죠. 그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은 가변적으로 쓰기가 그 대신 어렵지.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빌딩 같은 데만 있어요. 대규모 빌딩이. 이거는 조적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네요. 조적식 구조이면서 안에 가구 배치돼 있고 인테리어 따로 돼 있고 천장에 구조와 설비가 들어가 있고 요 트러스 구조를 썼고 그 안에 설비가 배치되게 하고 구조와 외벽이 여기선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가겠죠. 조적식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 대신에 구조랑 외장재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 조적식 구조네요. 조적식 구조. 이런 건 창고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창고. 똑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창고 형태죠. 위에 트러스 지붕이 들어가고 그 사이로 설비가 통과해서 공간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천장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철골 구조네요.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고 외피는 벽돌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외피가 구조에 결합된 형태로 만든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얘는 목재로 만든 애. 비슷합니다. 이건 약간 중국에 이런 건물이 좀 많은데 벽이면서 이게 내력벽 역할을 합니다. 측벽을 세워놓고 여기에 목재 기둥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뺀 거예요. 이쪽에는 기둥이 지금 서 있지만 이쪽엔 기둥 대신에 벽돌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목재가 서 있긴 서 있는 건가? 어쨌거나 이 벽의 구조를 지지하는 형태로 만드는 형태. 복합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둥이고 부가 있고 여기는 결합된 설비가 지나가고 인테리어는 얘를 노출시켰나 보네요. 얘 구조와 설비가 노출돼서 얘네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얘는 모듈로 만들어서 했다. 보면 구조는 얘는 슬라브만 보이네요. 기둥이 안 보이네. 보이고 밑에는 지금 이건 액세스 플로어는 아니네. 바닥 자체를 이렇게 만든 거네. 바닥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설비는 이게 빔을 지금 그리는 건가? 빔을 그린 것 같아요. 골조 같아요. 골조고 얘는 경량골조의 느낌이 좀 있네. 힘을 받는 애처럼 생겼어요. 설비가 있고 천장 있고 설비는 구조에 결합된 여기 이게 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바닥 인테리어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비내력벽입니다. 이것도 빔이네요. 빔입니다. 골조네요. 경량 골조를 이용한 형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오죠. 저번에 설명했던 그림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사각뿔이죠. 사각뿔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결한 형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아예 만들었네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붕과
기둥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이런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형태예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구조를 다 만들고 나서 껍데기를 씌운 거죠. 외피를 씌운 겁니다. 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징크 같아요. 강판을 한 것 같고, 바깥쪽에는 역시 비내력 벽으로 커튼홀로 결합해서 외피를 만들었고요. 내부에는 볼까요? 지금 여기 천장이 있네요. 천장을 쳤어요. 천장을 치고 그 위 사이 공간에 설비가 들어간 형태고, 인테리어는 독립적으로 했네요. 인테리어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막구조네요. 막구조라서 텐트 구조, 막구조고요. 외피가 구조의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죠. 천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국내에는 잘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막구조를 사용한 건물이 국내에는 저기 제주도에 월드컵 경기장, 그게 막구조로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에는 그렇게 됩니다. 해외에는 좀 많은데 국내에는 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통합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실제 건축물에서 어떻게 디자인에 이걸 적용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사례를. 그래서 계획 사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설비 시스템이 있고 구조 시스템이 있고 웹피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뭐 사실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는 합니다. 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웹피와 설비를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구조와 설비를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조랑 설비랑 갖다 붙여서 만들게 되면 웹피 같은 경우는 약간 독립적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좀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설비랑 구조가 또는 뭐 구조랑 웹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좀 설명한 건데, 실제 지어져 있는 건물 사례나 아니면 계획 사례를 보고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에너지 성능 분석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성능 분석은 설비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성능 중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했냐, 그 중에 초고층 건축물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면 옆에는 뭐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넘어가고,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에너지 성능 분석의 한 가지인데, 일사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외피 부분에 햇빛이 이렇게 쪼였을 때 이 부분에 햇빛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적게 받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많이 받은 부분에는 뭐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거나, 이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설비 같은 거를 이 안쪽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걸 좀 보강을 해줘야겠죠. 그런 계획 또는 그 안에 실내 공기가 뜨거워진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설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죠. 외피 디자인에 따라서 안 그 내부의 실내 공간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비슷하죠. 이게 보면 그림자입니다. 음영. 여기서는 일사량이라 그러면 이거는 음영. 그림자가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림자와 관련된 거. 그래서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지는지, 이렇게 지는지, 그림자와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냐면 이거는 수평 차양입니다. 수평 차양. 그러니까
수평 루버라고도 부르죠. 수평 루버를 설치했을 때 실내로 빛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튼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느냐, 차양의 폭을 얼만큼 빼주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디자인 방법을 분석하는 것들이 있고요. 실내에 유입된 빛의 양을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별로 향별로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 불어왔는지 빈도를 계산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에 뭐 빨간색이 만약에 벽체 구조체다 그럼 구조체에서 에너지가 손실된 양, 그다음에 파란색이 창호다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에너지가 실내로 유입된 양,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분석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쭉 했을 때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분석들이 있을 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예요. 이거는 펄리버 타워라고 해서 SOM에서 설계한 겁니다. 중국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보면 건물 외피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는 이유는 이 앞에 표면, 이 표면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빛의 양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커튼홀 디자인이죠. 차양을 어떻게, 루버를 어떻게 설치해 줄지 또는 루버에 태양광 필름이 또 있어요. 패널 말고 필름도 있어요. 그 필름을 어떻게 여기에 디자인해서 붙여줄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바람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도록. 건물에 바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솔라가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바람.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 빠르게 바람이 쫙 통과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얘 풍력 발전기입니다. 요 부분이 얘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바람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풍력 발전에 사용을 하는 형태를 만든 겁니다. 이거 터빈을 만든 거예요. 터빈. 그죠? 발전기를 여기에 설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 설비, 그 다음에 친환경 디자인을 고려해서 초고층 건물을 만든 거야. 초고층 건물은 풍압력이라 그래서 고층으로 세울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아, 외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감소시켜주는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감소시키는 디자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한 형태예요. 풍압력을 이용한 디자인, 그리고 태양광을 받는 부분을 이용한 디자인, 이거를 두 개를 한 거죠. 외피와 설비를 결합했는데 아까처럼 그냥 설비를 어디에다 배치하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앞서가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그 다음에 설비적으로, 그 다음에 웹피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웹피 디자인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이 형태를 만들려면 구조도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때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풍압력에 의해서 구조가 견뎌야 되는 강도가 엄청 높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람길을 뚫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만들고 디자인적으로도 변경을 하면서 풍압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고층으로 갈수록 견뎌야 되는 풍압력에 대한 구조 강도가 엄청 강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운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구조 강도를 다운시켜 준 만큼 예를 들면 기둥의 굵기를 줄여줄 수 있을 거고 보의 춤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쪼였을 때 태양광이 받는 면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많이 받을 거고 이 안쪽에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부분은 적게 받겠죠. 그러면 이 위쪽과 이 아래쪽이 디자인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리고 중간에 바람길이 있을 거고요. 이 뒷면은 또 다를 겁니다. 앞면과 이런 환경을 조절해주는 거.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여기에 병목 현상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바람길을 뚫고 사이에 터빈을 설치하면 이 터빈을 운영하기 위한 또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어디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주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건 두바이에 있는 타워인데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어요. 계획만 나와 있는 공모전에 출품했던 이제 작품인데 정림건축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림건축에 그때 인턴으로 있을 때 받아온 겁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인턴을 했었는데 짧죠? 그때 거기 있는 팀장님이 보라고 준 자료예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면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여기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죠. 이렇게 이게 구조의 역할, 외피의 역할과 구조의 역할을 하면서 설비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 거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단 여기 보면 섀도우라고 나오죠. 음영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음영 분석을 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워를 이렇게 높게 세우면 태양 고도에 의해서 그림자가 각각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이렇게 맺히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쭉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분석한 걸 디자인적으로 적용을 정림건축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바람. 바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두바이니까 바람이죠.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강도를 체크한 겁니다. 강도를 보면 요 정도가 뭐 40 정도 됩니다. 엄청 강한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계절별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세기의 바람이 불었는지 조사를 하면 봄철과 여름철 그리고 가을, 겨울에 불어오는 방향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다르게 띄는데 제일 많이 불어오는 방향 빈도를 조사해 보면 여기서 많이 불었고 여기서 많이 불었고 뭐 여기 이쪽에서 불었고 이쪽에는 이거 좀 상대적으로 골고루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불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디자인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경에 바닥 패턴을 만들 때 이 타워를 세웠을 때 그림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 맺힌다면 여기에다가 조경적으로 뷰 포인트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간 해시계 같은 느낌이겠지? 해시계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림자가 지는 위치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찍힌다. 이런 것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조경을 한 겁니다. 그림자가 여기 있다. 맺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다음은 외피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얘가 외피이면서 구조입니다. 외피이면서 구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마른 목골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람이 아까 강하게 부니까 위에 보면 고도별로 바람 부는 게 좀 달랐어. 어느 거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이게 고도별로 달랐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높은 데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외피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왜곡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꺾어서 바람이 불면 이 외피를 타고 이 사이로 이 쉘 사이공 구조체 안쪽으로 빨려들어서 위로 상승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불어온 바람이
빨려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터빈을 만든 거야. 풍력 발전기를 여기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바람이 이렇게 뻗어 나가게, 뜨거운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게끔 설계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얘가 인면 디자인이에요. 보면 이렇게 보이는 요 형태들이 똑같지 않죠? 이렇게 다르죠? 이게 웹피입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까만 부분 빈 공간, 그 다음에 약간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웹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큰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디자인으로 입힌 거예요. 껍데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높이에서는 얘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크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형태를 요렇게 요렇게 감쌌죠, 지금. 얘는 이렇게 감쌌죠. 이렇게 감쌌죠.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빨려 올라가고,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렇게 빨려 올라가게끔 만든 겁니다. 이 외피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부는 높이에서는 좀 촘촘하게 해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가 많은 부분은 최대한 오픈해서 위로 상승되는 바람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각각 높이별로 생김새가 다르죠. 다릅니다. 아까 에너지 분석도 했지만, 풍력이란다. 윈드 터널이라고 해서 바람 불어오는 바람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뽑아낸 거예요. 사막의 기후 특성을 많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밌게 생겼죠?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 가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구조 시스템이 어떻고 설비 시스템이 어떻고 외피는 어떻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사실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구조 특히 풍하중, 그 다음에 자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자중, 풍하중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진과 관련된 내진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 구조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고층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있죠.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럼 특히 외피가 중요한데, 그냥 그거를 단순히 커튼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외피 디자인을 적용해 줄 것인가. 그랬을 때 외피와 구조를 따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설비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그때 따로 고민할 것인가,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 안에서 고민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환경적인 조건과 설비적인 조건을 고려한 구조와 외피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따로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 20층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보통 높이로는 한 60m 정도가 넘으면 초고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적인 기준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통상적으로는 해외에서는 뭐 어떤 경우에는 200m를 넘어야 초고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국내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로 초고층 건축물을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어쨌건 그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따로 명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고려해야 되는 제약사항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 측면에서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당연히 중요하고, 시공을 할 때 시공성을 당연히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건축물 내부의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설비로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설비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최첨단의 건축 기법과 공학 기술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지은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초고층 건축물은 설계도 어렵고 시공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디자인적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사실 궁금한 건데, 그 사례를 쌤이 보여주는 거는 에너지 성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성을 고려한 초고층 건축물 사례를 지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말고도 구조적인 성능에 기반한 건물이 있고, 설비적인 성능에 기반한 건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상하이 은행 타워 같은 경우에는 어, 홍콩에 있을 거예요. 아마. 홍콩에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설비적인 성능을 고려해서 설비와 구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은 건물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그러니까 외피와 설비에 초점을 맞춘 건물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네,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접근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디자인하는 요령이 전혀 달라지니까 구조를 따로 보고 외피를 할지, 외피 자체를 구조와 같이 볼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고민하는 게 좋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시공 사례를 보면은 사실 제일 좋은데 시공 사례를 좀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외피 디자인과 구조만 보고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외피만 봐도 이게 내력벽으로 지었을지 아니면 커튼홀로 지었을지 예측이 되고요. 구조 도면을 대충 보면 그 구조가 어떤 형태의 구조로 지었는지,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아니면 철골을 이용했는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철골을 이용했는데 외피가 커튼홀이라고 하면 외피와 구조를 따로 보고 별개로 보고 디자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거는 철골이면서도 외피와 하나로 이제 결합된 형태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접근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 건축물의 컨셉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처럼 에너지라든지 친환경적인 걸 고려를 한 컨셉이라면 설비적인 게 반드시 아마 고려한 디자인이 나왔을 거예요. 외피와 설비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갔을 거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설비와 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가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보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건축가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자하디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구조,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외피, 이거를 하나로 보고 디자인을 하는 작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설비들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했을 거다, 또는 구조와 설비를 중점적으로 한 건물이라면 외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례를 보고 도면을 보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 BIM 모델링 과제에서도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엄청 똑같이, 도면 보고 똑같이 해오는 걸 바란다기보다는 이 건축물은 어떤 의도로 지어졌길래 외피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수준에서 모델링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팀 작업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주차까지 수업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통합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빌딩 시스템들의 다양한 이론적인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다른 디자인적 측면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